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랜드 서울 호텔의 거대한 유리 벽면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호텔 로비의 회전문을 타고 들어왔지만 내부의 공기는 최고급 향수 냄새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어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임을 실감케 했다. 오늘 이곳에서는 명문사립 고등학교인 서광 고등학교의 졸업 10주년 기념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이 모여 자신들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호텔 입구에는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디자이너 브랜드의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로비로 들어섰다. 그 화려한 행렬 사이로 이질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서연은 낡아서 색이 바랜 카키색 야전 상의를 걸치고 있었으며 그녀의 바지 끝단에는 아직 털어내지 못한 흙먼지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듯한 피로가 눈 밑에 옅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호텔 직원들은 그녀의 행색을 보고 잠시 제지하려 했으나 그녀가 내뿜는 설명하기 힘든 위압감에 눌려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익숙한 걸음걸이로 연회장이 있는 3층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확실히 이곳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처럼 보였다. 작전 지역에서 헬기를 타고 급하게 복귀하느라 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던 탓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거치장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에 옷차림에 대한 부끄러움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단순히 옛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잠입한 것이었다. 동창회라는 명분은 그녀가 목표물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에 불과했으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10년 전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며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3층 연회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동창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명함을 교환하거나 최근에 구입한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풋풋했던 고등학생들을 능숙한 사회인으로 변모시켰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욕망과 허영심은 학창 시절보다 더욱 짙어져 있었다. 서연은 입구 근처의 기둥 뒤에 자리를 잡고 웨이터가 들고 지나가는 생수 한 잔을 집어들며 조용히 홀 내부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반가운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요소와 탈출구 그리고 오늘의 감시 대상을 찾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중앙에서 유난히 큰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하며 떠들고 있는 한 남자가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태성그룹의 후계자이자 학창시절 내내 서연을 괴롭혔던 주동자인 박지훈이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손목에는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주변에 모여든 아부꾼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김미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는데 그녀 역시 고등학교 시절 서연을 은근히 따돌리며 즐거워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그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오히려 돈과 권력을 쥐게 되면서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이 커져 있었다. 박지훈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자신의 최근 사업 성과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으며 주변의 환호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친분을 맺고 있는지 떠벌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확보한 첩보 파일 속에 있는 박지훈의 이름과 눈앞의 인물을 대조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동창이 아니라 불법 무기 밀매 조직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태성그룹의 핵심 인물이었고, 서연은 오늘 그가 접선책과 만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해야만 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박지훈의 시선이 우연히 입구 쪽을 향하다가 기둥 옆에 서 있는 서연과 딱 마주치고 말았다. 박지훈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곧이어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옆에 있던 김민아의 어깨를 툭 치며 서연이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김민아 역시 서연을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연 회장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며 모든 시선이 입구 쪽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여자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피할 생각 없이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꼿꼿이 서 있었지만, 공기 중에 흐르는 기류는 순식간에 적대적이고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다. 박지훈은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사람들을 해치고 서연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뒤를 따라 김민아와 몇몇 추종자들이 낄낄거리며 따라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은 잔인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박지훈은 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낡은 옷과 흙 묻은 신발을 쳐다보았다. 그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그 과장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서연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서연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근육은 본능적으로 전투 태세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게 누구야? 우리 학교의 전설, 얌전한 고양이 이서연 아니냐? 박지훈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고, 그 속에는 명백한 조롱과 멸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일부러 과장된 친절함을 연기하며 서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는데, 그 손길은 반가움의 표시라기보다는 더러운 것을 확인해 보려는 무례한 접촉에 가까웠다. 야,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졸업하고 연락도 다 끊더니 꼴이 이게 뭐냐? 어디 공사판에서 벽돌이라도 나르다 온 거야? 아니면 호텔 청소부로 취직했는데 우리가 온다니까 인사라도 하러 온 거냐?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서연을 향한 조소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김민아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서며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흔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아, 말 좀 가려서 해. 청소부가 아니라 노숙자일 수도 있잖아. 냄새 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녀의 독설은 박지훈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직설적이었으며, 서연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칼날과도 같았다. 미나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뒤로 물러섰고, 주변의 여자 동창들도 덩달아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의 존재 자체가 이 화려한 파티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녀를 동창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쫓아내야 할 불청객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유치한 행동을 분석하듯 차분하게 대응했다. 오랜만이다. 박지훈, 김민아. 여전히 입으로 사람 죽이는 재주들은 녹슬지 않았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그 침착함은 오히려 박지훈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박지훈은 서연이 부끄러워하거나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맞대응하자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듯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더욱 높였고 분위기는 험악하게 고조되기 시작했다. 뭐, 입으로 사람을 죽여? 야, 이서연, 네가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기는 너 같은 거지가 올 곳이 아니야. 회비는 냈냐? 아니, 회비 낼 돈은 있고. 박지훈은 지갑을 꺼내더니 수표 몇 장을 꺼내 서연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예정이 있으니까 내가 밥값 정도는 줄 수 있어. 이거 받고 조용히 나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어라. 우리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그는 수표를 서연의 가슴팍에 찔러 넣으려 했으나 서연은 잽싸게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수표는 허공을 가르고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고 그 순간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흘깃 쳐다본 뒤 다시 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 난 그저 내 볼 일이 있어서 왔을 뿐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그녀의 태도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른처럼 의연했고 이는 박지훈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아무리 괴롭혀도 굴복하지 않았던 서연의 그 눈빛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으로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주변의 경호원들을 눈짓으로 불렀다. 상황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물리적인 충돌 직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주변의 동창들은 이 상황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로 여기며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서연의 모욕과 곤경이 단지 SNS에 올릴 자극적인 콘텐츠에 불과했으며 아무도 나서서 중재하거나 서연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서연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약자가 괴롭힘을 당할 때 다수는 침묵하거나 방관하며 강자의 편에 서서 안전을 도모한다는 세상의 비정한 이치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10년 전의 힘없는 여고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킷 안주머니에는 장전된 권총이 숨겨져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전술이 그려지고 있었다. 김민아는 박지훈의 분노를 부채질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방법을 쓰기로 작정한 듯했다. 그녀는 웨이터의 쟁반에서 와인잔을 집어들더니 실수인 척하며 서연의 옷에 붉은 와인을 쏟아부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지? 옷이 너무 더러워서 걸레인 줄 알고 그만. 그녀의 뻔뻔한 연기에 주변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와인은 서연의 낡은 야전 상의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붉게 물들였지만 서연은 와인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김미나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그것은 살기, 사태였다.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사살하며 단련된 진짜 군인의 눈빛이었다. 김미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지만 술기운과 군중 심리에 취해 애써 그 느낌을 무시했다. 박지훈은 경호원들이 다가오자 기세가 등등해져서 턱짓으로 서연을 가리켰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영업 방해로 경찰에 넘겨버려. 그리고 청소비도 꼭 받아내고.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서연의 양팔을 잡기 위해 다가왔고 서연은 그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며 무게 중심을 낮췄다. 지금 당장 이들을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지만 그렇게 되면 작전이 노출되고 목표물을 놓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짧은 순간 갈등했다. 정체를 드러내고 이들을 응징할 것인가 아니면 굴욕을 참고 임무를 위해 잠시 물러날 것인가. 그때 그녀의 인이어 이어폰에서 작전 상황실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타겟 접근 중,
타겟 접근 중. 현재 위치 호텔 로비 진입. 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였다. 그녀는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며 경호원들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순순히 잡혀주는 척했다. 경호원들은 그녀가 저항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거칠게 그녀를 밀치며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박지훈과 김민아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고 서연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지금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동창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전력을 가진 특수전 사령부 소속의 최연소 여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호텔이 곧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호텔 밖에서는 묵직한 군용 트럭들의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호텔 입구를 포위하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신속했다. 하늘에서는 검은 헬리콥터가 로터 소리를 죽이며 호텔 옥상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저격수들은 인근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고 스코프를 통해 연회장 내부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 모든 병력은 단 한 사람, 이서연 소장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감지한 사람은 오직 서연 한 명뿐이었다. 이제 곧 잔인한 연극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김민아가 쏟아부은 붉은 와인은 이서연의 낡은 야전 상의를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려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선명한 핏자국 같은 얼룩을 만들어냈다. 알코올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의 옷과 바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주변을 둘러싼 동창들은 마치 서커스의 광대를 구경하듯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잔인한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를 기대했으나 그녀는 그저 깊은 늪처럼 고요한 침묵을 지키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뿐이었다. 김민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냅킨 몇 장을 거칠게 뽑아 서연의 얼굴을 향해 획 던지며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어머, 이걸 어쩌나. 우리 서연이가 돈이 없어서 세탁비도 못 낼 텐데 여기서 청소라도 하고 가면 봐줄게. 너 이런 일 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 딱 보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말이야. 냅킨은 힘없이 허공을 날아 서연의 어깨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모습은 서연의 인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욕적인 행위였다. 주변의 몇몇 여자들은 김민아의 말에 동조하며 킬킬거렸고 분위기는 서연을 하녀 취급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박지호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한 발짝 더 다가와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거들었다. 그래, 미나 말이 맞네. 야, 이서연, 네가 실수로 여기 분위기 망쳤으니까 내 손으로 치워야지. 우리 호텔 직원들 바쁘니까 네가 대신 좀 해라. 혹시 아냐? 네가 바닥 닦는 솜씨가 좋으면 내가 특별히 우리 회사 미화원 자리는 하나 만들어줄지. 그는 마치 대단한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은 서연을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아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밑을 기어 다니는 꼴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잠시 응시하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굴복이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박지훈과 김민아의 눈에는 패배자의 비굴한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다. 사실 서연은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몸을 낮춤으로써
연회장 구석에 위치한 VIP룸으로 이어지는 복도의 동태를 살피고자 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바닥을 닦는 척하며 테이블 밑과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보이는 경호원들의 배치와 이동 경로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눈앞의 모욕은 임무 수행을 위한 위장에 불과했으며 그녀의 자존심은 고작 이런 얕은 수작에 상처 입을 만큼 얄팍하지 않았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붉은 와인 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하자 박지훈은 만족스러운 듯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얘들아, 이것 좀 봐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도도하던 이서연이 내 발밑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다니까.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해. 안 그래? 그의 웃음소리에 동조하듯 주변에 모여든 동창들도 하나둘씩 킥킥대며 서연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들과는 다른 차원의 하등한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서연의 구분 등은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침착했다. 그때 서연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작전 상황실의 긴박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타겟, VIP룸에서 접선책과 조우 확인, 거래 물품 확인까지 5분 대기 바람. 돌발 행동 자제 요망. 서연은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수신 신호를 보냈다. 5분. 그녀는 앞으로 5분 동안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더 견뎌내야 했다. 그녀의 손등 위로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다.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 박지훈의 턱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수년간 공들여온 거대 방산비리 수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박지훈은 서연이 묵묵히 바닥을 닦자 재미가 반감되었는지 신고 있던 고가 구두의 앞코로 서연의 손을 툭툭 건드렸다. 야, 거기 좀 더 팍팍 문질러봐. 얼룩 남으면 네가 물어낼 거야. 이게 이탈리아 대리석이라 네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텐데. 그의 구두 굽이 서연의 손가락 관절을 짓누르며 지나갔지만 서연은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손을 빼내어 다른 쪽을 닦았다. 그녀의 손은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인 진짜 군인의 손이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박지훈은 그 손에 담긴 세월의 무게와 고통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저 더럽고 거친 노동자의 손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김미나는 옆에 있던 웨이터에게 샴페인 한 잔을 새로 받아들고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아, 목 마르지 않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거라도 한 잔 마셔. 아, 너는 이런 고급 샴페인 맛을 모르려나? 소주나 막걸리가 더 어울리는데 내가 실수를 했네. 그녀는 잔을 기울여 샴페인을 서연의 머리 위로 아주 조금씩 흘려보냈다. 차가운 액체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타고 뺨으로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인격살인에 가까운 행위였고 주변의 몇몇 동창들조차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박지훈의 눈치를 보느라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못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미나와 박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샴페인으로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깊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죽음을 앞둔 적을 바라보는 저승사자의 서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재미있나? 서연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너무나도 건조하고 낮아서 오히려 소란스러운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박지훈의 귀에 선명하게 밝혔다. 박지훈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자신이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뭐? 재미? 야, 이거지가 미쳤나? 어디서 눈을 그따위로 뜨고 쳐다봐.
너희들의 그 천박한 우월감이 언제까지 갈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서연은 냅킨을 구겨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자 앉아 있을 때는 몰랐던 기묘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와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비록 옷은 더럽혀지고 머리는 젖어 있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기세는 수백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장군의 그것이었다. 박지우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시 앞으로 나서며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게 진짜 돌았네. 야, 경호원들 뭐해? 이 미친 여자 당장 끌어내라니까.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갈라져 있었고 그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경호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다가오려 했지만 서연은 그를 향해 눈짓으로 미세한 신호를 보냈다. 대기하라. 경호팀장은 멈칫하더니 다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연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던 것이다. 박지우는 경호원들이 즉각 움직이지 않자 더욱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내 말이 안 들려? 내가 누군지 몰라? 태성그룹 부사장 박지훈이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서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그는 자신의 신분을 무기로 휘두르며 발악했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 서연은 박지훈의 발악을 무시하고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작전 개시까지 3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닥을 닦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VIP룸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칠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그녀의 시야 끝에 걸렸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하지만 박지훈과 김민아는 그 미소를 자신들을 향한 비웃음으로 오해했고 그들의 분노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김민아는 핸드백을 열어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내들었다. 야, 이서연. 너 돈 더 달라고 시위하는 거지? 그래, 알았어. 옛 동창이 이렇게 비참하게 구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그녀는 지폐 뭉치를 서연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노란 지폐들이 꽃가루처럼 허공을 날아 서연의 주변으로 흩날렸다. 자, 이거 가져가. 팁이야. 청소값치고는 꽤 후할 거야. 주워서 국밥이라도 사 먹고 떨어져. 돈다발 세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폭력이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들 중 누구도 이 상황이 곧 닥쳐올 파국의 전주곡임을 알지 못했다. 지폐 한 장이 서연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바람에 날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발치에 떨어진 지폐를 내려다보며 이 종이 쪼가리들이 박지훈과 김민아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의 인격조차 살 수 있다고 믿는 가엾은 영혼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진정한 힘과 명예가 무엇인지 평생 알지 못한 채 껍데기뿐인 허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인생이 허무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민은 연민이고 죄에 대한 대가는 별개의 문제였다. 돈이라. 서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너희에게는 이게 전부겠지. 사람의 가치도 우정도 양심도 다 이걸로 계산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글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개똥 철학이야. 없는 것들이 꼭 자존심만 살아서 저런 소리를 한다니까. 야, 싫으면 줍지 마. 청소부 주제에 말이 많아. 그는 서연을 완전히 무시하고 등을 돌리려 했다. 그는 이미 서연에게서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고
다른 유흥거리를 찾아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이제 곧 그녀의 부하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박지훈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호텔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창밖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군용 서치라이트 수십 대가 동시에 켜지며 호텔 건물을 비추었고 로터 소리가 귀를 찢을 듯 가까워졌다. 연회장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샹들리에가 요란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고 샴페인 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박지훈과 김민아는 당황하여 창가 쪽으로 달려갔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텔 앞마당은 중무장한 장갑차와 특수부대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총구는 바로 이곳 연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테러라도 난 거야? 김민아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다. 박지훈 역시 다리가 풀린 듯 창틀을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평화롭고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들은 이미 외부와의 통신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이서연만이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짓밟으며 박지훈의 등 뒤로 다가갔다. 박지훈, 네가 자랑하던 그 돈으로 저 밖의 군대도 매수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 소리에 묻히지 않고 박지훈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박지훈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아까의 청소부는 온데간데 없고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멸시를 참아내는 약자의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대에 세우는 재판관의 눈빛이었다. 이제 쇼는 끝났고 진짜 현실이 그들을 덮칠 차례였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연회장의 커튼 틈새를 뚫고 들어와 실내를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다. 헬기 로터의 진동이 유리창을 윙윙거리게 만들었고 바깥 세상의 급박한 상황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자신이 주최한 이 완벽한 파티가 외부의 소음 따위로 망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외쳤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아마 근처에서 대테러 훈련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호텔 지배인에게 연락해서 곧 조치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껍데기뿐인 안도감을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다. 그들은 다시 335 모여 웅성거리며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고 공포심을 잊기 위해 더욱더 눈앞의 희생양인 이서연에게 집중하려 했다. 박지훈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서연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구둣발로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야, 이서연. 밖이 시끄러우니까 너도 정신이 없냐? 내 말이 안 들려? 이 돈 줍고 꺼지라고. 네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탁해지는 기분이야. 서연은 박지훈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회장의 비상구 쪽을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박지훈이 아닌 방금 VIP 룸에서 빠져나와 은밀하게 비상구로 이동하려는 중년의 남자를 쫓고 있었다. 그는 태성그룹의 이사이자 이번 불법 무기 밀매의 핵심 연결고리인
최상무였다. 서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지금 그를 놓치면 수년간의 추적과 희생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다. 그녀는 발밑에 흩어진 지폐들을 무시하고 목표물을 향해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박지훈에게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치려는 비겁한 태도로 비쳤다. 어딜 도망가.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박지훈이 악을 쓰며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성을 잃은 듯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다. 김미나 역시 가세하여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야, 돈은 챙겨야지. 자존심 세우는 척하지 마. 너 같은 애들이 뒤에서는 이런 돈 주우려고 쓰레기통도 뒤지잖아. 솔직해져 봐. 지금 이 돈이 탐나서 손이 떨리지? 그녀의 손톱이 서연의 낡은 군복 위를 파고들었지만 서연의 팔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여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팔을 잡은 김미나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화려한 네일 아트로 치장된 그 손은 평생 흙 한 번 만져보지 않은 고운 손이었다. 반면 서연의 손은 굳은 살과 흉터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손은 나라를 지키고 전우를 구하는 명예로운 손이었다. 서연은 김미나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큰 힘을 주지 않았음에도 김미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기에는 이 옷이 너무 귀하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김미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귀하다고? 낡아빠진 야전 상의가? 김미나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서연의 인이어로 작전 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타겟, 비상구 진입 시도 중. 현재 로비 봉쇄 완료. 3층 연회장 출입구 확보 바람. 돌입 준비 완료. 서연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지훈과 김미나를 무시하고 최 상무가 사라지려는 비상구 쪽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 전까지의 수동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절도 있는 동작은 훈련된 군인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박지훈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서연이 도망친다고 확신하며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거기 안 서? 경비원 불러. 저 거지 같은 년 당장 잡아서 무릎 꿇려. 박지훈의 고함 소리에 입구에 서 있던 사설 경호원 2명이 서연을 막아서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덩치가 크고 위협적인 인상을 하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에 불과했다. 서연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한 경호원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서연은 간결한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며 동시에 다른 경호원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두 거구의 남자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샴페인을 마시던 사람들은 잔을 입에 댄 채 굳어버렸고 박지훈과 김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얌전하고 가난해 보이던 동창생이 전문 경호원 2명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것이다. 서연은 쓰러진 경호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고 호흡조차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켜보는 이들에게 그것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방해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서연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녀는 다시 비상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최 상무는 경호원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기겁하여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비상구 문을 향해 힘껏 던졌다. 병은 정확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최 상무의 머리 바로 옆 문틀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튀고 굉음이 울리자 최 상무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움직이면 다음은 머리야. 서연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실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 통첩이었다. 박지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무언가 위험한 일에 연루된 범죄자이거나 깡패라고 생각했다. 너 정체가 뭐야? 어디 조폭이라도 들어간 거야? 내 파티를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알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인이어에서 최종 작전 승인 코드가 떨어졌다. 코드 블랙, 진입 개시. 서연은 박지훈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서 장난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남아 있었다. 박지훈, 전화할 필요 없어. 이미 경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왔으니까. 서연의 말에 박지훈은 얼어붙었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가 박지훈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거역할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네가 아는 세상은 돈이면 다 해결되겠지만 내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 여기서는 실력과 명분만이 살아남지. 서연은 쓰러진 최 상무를 향해 걸어갔다. 최 상무는 태성그룹의 비자금과 무기 밀매를 관리하던 박지훈의 측근이었고 박지훈은 그제야 서연의 목표가 자신이 아닌 최 상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다. 이봐, 거기 아가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주저앉아 있던 최 상무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뒷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밀었다. 이거 받고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내가 박 부사장님 친구분인 줄 몰라봤네. 서운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그는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뇌물을 건네려 했다. 서연은 그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들이 훔쳐 팔아넘긴 무기 부품 때문에 전방에서 내 부하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어. 그 목숨값 이깟종이 쪼가리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서연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절대 영도의 냉기였다. 그녀는 최 상무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당신은 대한민국 군사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서연이 읊조리는 죄목들은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것들이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지훈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무시하고 조롱했던 동창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굳게 닫혀 있던 연회장의 정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박살나듯 열렸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완전무장한 특수임무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최신형 소총이 들려 있었다.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연회장 내부를 훑으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찾아 움직였다. 손머리 위로 전원 제자리에 엎드려 굵직한 고함 소리가 신뢰를 압도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까까지 서연을 비웃던 김미나 역시 공포에 질려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박지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만 살짝 들어 입구를 쳐다보았다. 수십 명의 군인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추며 누군가를 위해 길을 터주고 있었다. 그 길 끝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거지 청소부라고 모욕했던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엎드린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꼿꼿이 서 있는 존재였다. 무장한 군인들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 한 명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군화 발소리를 크게 울리며 서연 앞에 멈춰 섰고 박지훈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장교는 서연을 향해 허리가 꺾일 듯 강력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제3공수특 전여단 작전팀 현 시간부로 작전지역 확보 완료했습니다. 사령관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연회장의 유리잔들을 다시 한번 진동시켰다. 사령관님, 그 단어가 박지훈의 뇌리에 번개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령관? 이서연이 그저 가난하고 힘없는 동창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이 엄청난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고? 박지훈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담례했다. 그녀의 경례 동작은 교과서처럼 완벽했고 그 순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 보였다. 수고했다, 김대위. 즉시 현장 봉쇄하고 용의자들을 격리해 민간인들의 안전도 확보하도록.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끄는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김대위는 다시 한번 충성을 외치고는 즉각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박지훈을 내려다보았다. 박지훈,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서연의 말에 박지훈은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동시에 다가올 처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된 듯했다. 서연은 그를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그저 높은 산에서 발 아래의 개미를 내려다보듯 무심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잔인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연회장은 더 이상 파티장이 아닌 서연의 법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법정의 피고인은 바로 박지훈과 그의 오만한 친구들이었다.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연회장 바닥을 울리며 수십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대열을 갖추어 정렬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으며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실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대열의 선두에 선 지휘관이 우렁찬 목소리로 구령을 붙이자 모든 대원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서연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이서연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들의 함성은 샹들리에가 흔들릴 정도로 거대했고 그 소리에 압도된 동창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들이 멸시하던 동창생이 사실은 대한민국 군대의 별, 소장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담례를 했다. 낡은 야전 상의와 흙 묻은 바지는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가 전장을 누비는 실전 지휘관임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부하들을 둘러보았고 그 눈빛에는 수천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냉철함과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에게 와인을 붓고 돈을 던지며 조롱하던 박지훈과 김미나는 고개를 들어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장이라니, 그것도 이 나이에 장군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태성그룹의 후계자로서 수많은 권력자를 만나보았지만 서연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돈이나 가문의 후광으로 만들어진 가짜 권위가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진짜 힘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하룻 강아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그의 최고급 슈트를 적셨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못하고 떨고만 있었다. 김민아는 공포에 질려 테이블 밑으로 더욱 깊숙이 몸을 숨기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후회가 밀려왔다. 단순한 동창생 괴롭힘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국가 고위 장성을 모독한 중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특수부대원들은 신속하게 연회장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창문에 커튼을 쳐 외부 시선을 차단했다. 그들은 총구를 낮추고 있었지만 언제든 발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인질이 된 하객들을 감시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전시 상황실과 다름없는 긴장감 감도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연은 부관인 김대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타겟 확보 완료. 최상무는 헌병대로 이송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인원의 신원을 확보해. 특히 저기 있는 박지훈은 주요 참고인이니까 별도로 격리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털끝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녀에게 박지훈은 더 이상 동창이 아니라 방산비리 사건의 중요한 연결고리일 뿐이었다. 김대위는 복창과 함께 즉각 무전을 통해 부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고 2명의 병사가 박지훈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박지훈은 다가오는 군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국방위원장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야. 너희들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박지훈은 병사들에게 양팔이 붙들리자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배경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무릎 꿇렸다. 서연은 그 소란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무심해서 박지훈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욕설을 삼키고 말았다. 서연이 박지훈 앞으로 걸어와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박지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네가 믿는 그 백,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없어. 너는 지금 단순 폭행이나 모욕죄로 잡혀가는 게 아니야.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매국행위, 그게 내 죄목이다. 내 아버지도 그 국방위원장 친구도 너를 구해주진 못할 거야. 오히려 꼬리 자르기 바쁘겠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지훈의 가슴을 찔렀고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주변에 엎드려 있던 동창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박지훈의 위세에 눌려 서연을 함께 조롱하거나 방관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서연이 자신들까지 공범으로 몰아갈까봐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사자는 짖는 개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국가를 좀먹는 거악을 뿌리 뽑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서연의 태도는 동창들에게 오히려 더 큰 수치심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김대위가 서연에게 태블릿 PC를 건네며 보고를 시작했다. 사령관님,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밀수 트럭을 확보했습니다. 트럭 내부에서 미사일 유도 장치 핵심 부품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서연은 장갑 낀 손으로 화면을 넘기며 증거물 사진을 확인했다. 그것은 태성그룹이 폐기 처리한다고 보고했던 부품들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다. 예상대로군. 박지훈이 파티를 핑계로 보아니 허술한 틈을 타 물건을 빼돌리려 했어. 아주 대담하고 멍청한 짓이었지. 그녀는 태블릿을 김대위에게 돌려주며 즉각적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지시했다. 서연은 박지훈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무장 병력들이 호위하듯 따랐고 그 위풍당당한 뒷모습은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잔상을 남겼다. 박지훈은 끌려가는 최상무와 눈이 마주쳤지만 최상무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화려했던 동창회의 밤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고 오만했던 태성그룹의 황태자는 차가운 수갑을 차고 헌병차에 오를 운명에 처했다. 서연이 로비로 내려가자 호텔 밖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랜드 서울 호텔의 연회장은 더 이상 사교의 장이 아니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샴페인 향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차가운 금속성의 침묵만이 흐르는 임시 작전 지휘소로 변모해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는 최첨단 군사통신 장비들이 설치되었고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오가던 통로에는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창문마다 검은 커튼이 쳐져 외부와의 시각적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호텔 로비와 각 층의 비상구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이 공간을 지배하는 규칙은 더 이상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닌 엄격하고 냉혹한 군법이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동창들은 이제 벽 쪽으로 몰려앉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욱 큰 절망감에 빠졌다. 군용 제머 자멜가 작동하여 반경 500m 내에 모든 민간 통신을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SNS에 사진을 올리며 과시하던 그들의 손가락은 이제 덜덜 떨리며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급급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고 가끔 터져나오는 흐느낌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깰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조롱했던 대상이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김미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번진 마스카라 자국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붉은 드레스는 구겨지고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서연에게 와인을 붓고 돈을 뿌리던 자신의 모습이 끊임없이 재생되며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단순한 동창생 괴롭힘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국가 반역죄와 관련된 작전 현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군인의 경고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박지훈의 옆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려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편 연회장 안쪽에 VIP 룸은 즉석 신문실로 개조되어 있었다. 박지훈은 그곳의 1인용 소파에 앉혀져 있었는데 그의 양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들에게 악을 쓰고 있었다. 이거 안 풀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희들은 다 옷 벗어야 해. 감히 민간인을 영장도 없이 이렇게 가둬? 그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날 정도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오만함은 여전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법이나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기에 지금의 상황도 아버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때 VIP 룸의 문이 열리고 이서연 소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대충 묶고 흙 묻은 야전 상의를 단정하게 여민 상태였지만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박지훈을 순식간에 입 다물게 만들었다. 그녀의 뒤로는 작전 참모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고 서연은 천천히 박지훈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박지훈을 노려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사무적이고 건조한 눈빛으로 그를 관찰할 뿐이었다. 마치 실험실의 쥐를 바라보는 과학자의 눈빛과도 같은 그 시선은 박지훈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감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박지훈, 네가 믿고 있는 아버지 찬스는 여기서 통하지 않아. 서연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다. 여기는 경찰서가 아니야. 너는 지금 군사작전 구역 내에서 1급 군사기밀 유출 및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체포된 테러 용의자 신분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묵비권, 그런 건 민간 법정에서나 찾는 거야. 군사법정에서는 네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지훈의 뇌리에 비수처럼 꽂혔다. 테러 용의자, 그 단어의 무게감이 박지훈의 숨통을 조여왔다. 박지훈은 억울하다는 듯 몸부림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기 밀매라니. 나는 그냥 사업을 했을 뿐이야. 아까 최 상무가 알아서 다 한 일이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는 꼬리를 자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자신의 충실한 개였던 최 상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비겁한 속셈이었다. 서연은 옅은 냉소를 지으며 작전 참모에게 손짓했다. 참모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박지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박지훈이 직접 서명한 이중 계약서와 암시장 브로커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적나라하게 떠 있었다. 네가 사업이라고 부르는 그 짓거리 때문에 전방에 있는 우리 병사들의 위치 정보가 적에게 넘어갈 뻔했어. 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네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기는 동안 누군가는 네가 팔아먹은 정보 때문에 목숨을 걸고 경계 근무를 서야 했지. 네가 바닥에 흘린 그 와인보다 더 붉은 피가 흐를 뻔했다고. 서연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그 소리에 박지훈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서연의 분노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자에 대한 군인으로서의 정당한 분노였다. 너는 아까 나를 보고 거지라고 했지? 청소부라고 비웃었고.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훈에게 다가갔다. 박지훈은 겁에 질려 등바디 깊숙이 몸을 밀어넣었다. 맞아, 나는 청소부야. 너 같은 쓰레기들을 사회에서 깨끗이 치워버리는 청소부. 서연은 박지훈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그리고 오늘 네가 더럽힌 이 나라의 안보를 내가 아주 깨끗하게 대청소할 생각이다. 기대해도 좋아.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지훈과 태성그룹의 운명에 대한 예고장이었다. 박지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연은 10년 전 자신이 마음대로 괴롭히던 힘없는 여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집행자였다. 그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아니, 장군님,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아까는 내가 술이 취해서 미쳤었나 봐. 동창이잖아. 우리 친구잖아. 응,
내가 태성그룹 주식이라도 떼어줄게. 얼마면 돼? 원하는 거 다 말해. 그의 비굴한 태도는 서연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 뿐이었다. 서연은 박지훈의 애원을 무시하고 뒤돌아섰다. 친구, 넌 친구에게 쓰레기를 던지나? 그리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지 마. 그럴수록 네 죄목만 늘어날 뿐이니까. 그녀는 참모에게 지시했다. 이자를 독방으로 이송해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하고 24시간 감시 붙여.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게 해. 서연은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VIP 룸을 나섰다. 등 뒤에서 박지훈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박지훈은 완벽한 고립과 공포 속에 남겨졌다. 다시 연회장 홀로 나온 서연은 여전히 떨고 있는 동창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서연이 나오자 일제히 숨을 멈추고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만 잘해준다면 신변에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박지훈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동조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그 누구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경고는 연좌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압박이었다. 그때 김미나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기어 나왔다. 서연아, 나 정말 몰랐어. 지훈이가 하자고 해서 그냥 옆에 있었던 것뿐이야. 제발 믿어줘.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녀는 체면도 잊은 채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냥 초대받아서 온 거야. 박지훈이 나쁜 놈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박지훈을 비난하며 선을 그었다. 조금 전까지 박지훈을 왕처럼 떠받들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그 아수라장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인간의 본성이란 위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인가. 그녀는 김 대위에게 눈짓을 보내 상황을 정리하게 했다. 전원 신원 조회하고 진술서 받아. 허위 사실이 있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군인들이 움직이자 동창들은 순순히 줄을 서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서연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녀의 그림자만 스쳐도 움찔거리며 피했다. 서연이 가진 힘은 총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정의로움에서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들치고 밖을 내다보았다. 호텔 밖에는 여전히 수많은 경찰차와 취재 차량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언론은 태성그룹 후계자 연루대형 방산 비리 사건이라는 특종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닥쳐올 파장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태성그룹은 무너질 것이고 박지훈의 아버지를 비롯한 부패한 권력층이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진정한 결말이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국방부 장관의 직통 라인이었다. 서연은 잠시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충성, 이서연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장관의 다급하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장관님, 증거는 명백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다시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여전히 붉은 와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부패한 사회가 흘린 피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자국을 보며 다짐했다.
이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는 걸레가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칼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칼자루를 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서연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갑게 빛났고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청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VIP 룸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이서연 소장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파일 폴더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수갑을 찬 박지훈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헌병 2명이 조각상처럼 서서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박지훈에게는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서연은 파일을 펼치지 않고 박지훈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은 박지훈의 심장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와도 같았으며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박지훈, 이 파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서연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박지훈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파일을 천천히 펼쳐 첫 번째 장을 박지훈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다. 그것은 흐릿한 야간 촬영 사진이었지만 박지훈은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인천항의 은밀한 컨테이너 부두에서 태성그룹 로고가 밝힌 상자들이 외국 선박으로 옮겨지는 장면이었다. 박지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시선을 피하려 했었다. 이건 조작이야. 요새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런 사진 하나쯤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 박지훈은 쉰 목소리로 악을 쓰며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공포에 질린 떨림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다음 장을 넘겼다. 이번에는 박지훈이 직접 서명한 선적 서류 사본과 그가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서명도 조작이고 은행 전산망도 조작이라고 우길 셈인가? 스위스 은행 계좌 추적하는데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네가 받은 그 돈 군납 비리로 빼돌린 혈세야. 박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태블릿 PC를 켜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 물건은 확실합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특수 도료니까 가격은 2배로 쳐주셔야 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의심할 여지 없는 박지훈 본인의 목소리였다. 지난달 홍콩의 무기 브로커와 통화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지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너희들이 나를 청소부라고 놀렸을 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어. 나는 너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내 뒤를 밟고 있었으니까.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네가 오늘 동창회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나는 쾌재를 불렀지. 네가 가장 안심하고 방심할 때 그리고 네가 가장 오만하게 굴 때가 바로 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었으니까. 아까 로비에서 날 보고 비웃었지? 그 비웃음이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거야. 넌 날 그저 가난한 동창으로만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감시 카메라를 보지 못한 거지. 서연은 박지훈의 턱을 잡아 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네, 아버지가 국방위원장과 호영호제한다고? 그래, 그 덕분에 수사가 쉽지 않았어. 내부 조력자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야.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네가 오늘 밀수하려던 그 유도탄 부품,
그거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 넘어갈 뻔했다는 거 알고 있었나? 서연의 말에 박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그저 돈을 많이 주는 바이어에게 물건을 넘겼을 뿐 그들이 테러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단순한 횡령이나 밀수가 아니라 테러 지원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그는 사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었다. 나는 몰랐어. 정말이야. 최상무가 그냥 중동 쪽 바이어라고만 했어. 나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은 거야. 박지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서연아, 제발 살려줘.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내가 다 보상할게. 태성그룹 주식 절반을 줄게. 아니, 다 줄게. 제발 테러범으로만 몰지 말아줘. 조금 전까지 연회장의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겁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발로 차내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그 썩어 빠진 사고방식이 널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제 쇼는 끝났어. 밖으로 나가자. 네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그녀는 헌병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박지훈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다. VIP 룸의 문이 열리고 박지훈은 다시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로 끌려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인공이 아니라 처형을 앞둔 죄수의 몰골이었다. 벽 쪽에 모여있던 동창들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수갑을 차고 엉망진창이 된 채 끌려 나오는 박지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지훈은 친구들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푹 숙였지만 헌병들이 그의 고개를 강제로 들게 했다. 서연은 연회장 중앙에 서서 동창들을 둘러보았다. 잘 봐두세요.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동경했던 성공의 실체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화려한 명품과 고급 승용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고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쌓아 올린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일갈은 동창들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은 박지훈을 부러워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김민아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박지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도 함께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 역시 박지훈에게서 받은 명품 선물들과 용돈들이 범죄 수익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몸을 떨었다. 서연은 잠시 김민아를 응시하다가 별다른 말 없이 시선을 거두었다. 지금의 김민아에게는 서연의 무관심과 경멸이 그 어떤 욕설보다 더 큰 형벌이었을 것이다. 서연에게 김민아는 더 이상 분노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그저 불쌍한 인생일 뿐이었다. 이송해. 서연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은 박지훈을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박지훈은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다. 아빠한테 전화하게 해줘. 변호사 불러. 이건 무효야. 그의 비명은 복도로 멀어지며 점점 작아졌고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연회장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조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단,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함구령이 내려질 겁니다.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발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동창들은 쫓기듯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뿔뿔이 흩어졌다. 화려했던 동창회의 밤은 그렇게 비극과 충격으로 막을 내렸다.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은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호텔 입구에는 박지훈을 태운 호송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출발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압수 물품을 실은 트럭들과 병력을 태운 버스들이 줄지어 따랐다. 서연은 그 행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추격전이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후련하기보다는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군화 발소리가 들리더니 김대위가 다가와 경례했다. 사령관님, 태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방금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회장 자택에도 검찰과 합동수사팀이 진입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윗선까지 다 잡아들이려면 오늘 밤은 꽤 길겠어. 그녀는 박지훈 하나를 잡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뿌리 뽑는 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였다. 차 대기시켜 국방부로 들어간다. 서연은 낡은 야전 상의를 고쳐 입으며 지시했다. 김대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령관님, 옷 갈아입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님도 계실 텐데. 그는 서연의 옷에 묻은 와인 자국과 흙먼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상관없어. 이게 내 전투복이야. 부패한 놈들과 싸우다 묻은 영광의 상처라고 해두지.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군인의 품위는 화려한 정복이나 훈장이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그 모습 자체에 있었다. 서연은 연회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엉망이 된 테이블과 깨진 유리잔들,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찢어진 축하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서광고등학교 제10회 동창회. 그 문구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10년 전 꿈 많던 소년, 소녀들이었던 그들은 어쩌다 이렇게 망가져버린 것일까. 돈과 권력을 좇느라 괴물이 되어버린 박지훈, 그리고 그 곁에서 기생하며 영혼을 팔았던 친구들. 서연은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은 절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권력은 칼과 같아서 올바르게 쥐지 않으면 자신을 베어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다. 이서연 소장님, 태성그룹 수사가 사실입니까? 박지훈 부사장이 체포된 게 맞습니까? 이번 사건에 정치권 인사도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지만 서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다. 그녀는 언론 플레이에 관심이 없었다. 진실은 수사 결과로 말하면 되는 것이었다. 차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은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피로를 풀었다. 며칠 밤을 새운 강행군이었지만 아직 쉴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치권의 압력, 여론의 향배, 그리고 태성그룹 변호인단의 반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과 부하들, 그리고 정의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었다. 본부로 가면서 브리핑 자료 준비해 장관님께 보고할 내용 정리하고 언론 대응팀 가동시켜. 서연은 눈을 뜨며 다시 지휘관의 모드로 돌아왔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 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군가는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오해와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군인의 숙명이라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맑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강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이서연 소장은 다가올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 대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어 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고위 장성들과 정치인들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서연 소장은 그들 맞은편에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밤샘 수사와 신문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조금도 꺾이지 않은 상태였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국방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태성그룹과의 오랜 유착 관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며 어떻게든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박지훈 선에서 꼬리를 자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 소장, 자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태성그룹은 방산 수출의 핵심 기업이야. 이번 사건으로 그룹이 공중분해되면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지 않겠나? 박지훈 부사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마무리하고 그룹 차원의 수사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국방위원장의 말은 점잖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내는 명백한 회유이자 압박이었다. 그는 국가 경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었다. 배석한 다른 장군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거미줄처럼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서연은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위원장님,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는 사라집니다. 태성그룹이 팔아넘긴 불량 부품 때문에 작전 중에 헬기가 추락하고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목숨값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존재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묵직한 힘이 있었다. 서연은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는 박지훈뿐만 아니라 그 뒤를 봐주던 정관계 인사들의 뇌물수수 내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부로 저는 이 자료를 검찰 특수수사본부와 언론에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서연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다. 위원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다른 장성들도 웅성거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장, 지금 제정신인가? 이건 항명이야. 군복을 벗고 싶어 환장했나? 위원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군복은 언제든 벗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를 팔아먹은 군인으로 남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서연은 경례를 붙이지 않고 뒤돌아서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뒤로 고함과 욕설이 빗발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거칠 것이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서연은 승기를 잡고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대한민국은 태성그룹 게이트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랐다. 연일 뉴스에서는 박지훈과 그의 아버지인 태성그룹 회장 그리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서연이 공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하여 그 어떤 권력으로도 덮을 수 없었다. 박지훈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오열하며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한때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호령하던 황태자의 몰락은 처참했고 그를 비호하던 세력들 또한 가차없는 법의 심판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김민아와 그날 연회장에 있었던 동창들의 삶 또한 완전히 바뀌었다. 김민아는 박지훈의 범죄 수익을 공유했다는 혐의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과 부동산은 모두 압류되었다. 빈털터리가 된 그녀는 좁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식당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문득 화려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다른 동창들 역시 사회적 매장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자신들의 침묵과 방조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녀는 정복을 갖춰 입고 한 묘비 앞에 서서 묵념을 올렸다. 묘비에는 고 김철수 중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1년 전 태성그룹이 납품한 불량 헬기 부품 결함으로 인해 작전 중 순직한 서연의 부하이자 아끼던 후배였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 온 소주 한 병을 묘비 앞에 따르고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다. 철수야, 늦어서 미안하다. 약속 지켰어. 네 목숨값으로 배를 채우던 놈들 다 잡아넣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서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독하게 박지훈을 추적하고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죽은 부하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이 묘비 주변을 맴돌다 사라졌고 서연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며 죽은 자들과의 대화를 나누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장군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전우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한 명의 군인이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연병장에서는 신병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집무실의 안락한 의자 대신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으로 향했다. 흑투성이가 되어 훈련을 받는 병사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서연은 그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제군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너희가 흘리는 땀과 피 그리고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다. 나는 너희가 부끄럽지 않은 지휘관이 되기 위해 내 목숨을 걸고 너희 뒤를 지킬 것이다. 신병들은 전설적인 영웅인 서연의 연설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들에게 서연은 단순한 사령관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 롤모델이었다. 서연은 훈련장을 돌며 병사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병사들은 그 손을 잡으며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의 가식적인 악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심과 전우애가 담긴 따뜻한 온기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일과를 마친 늦은 저녁, 서연은 지프차를 타고 퇴근길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서연에게 그 풍경은 다르게 다가왔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이 지켜내야 할 소중한 국민들의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운전병이 백미러로 서연을 힐끗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령관님, 그때 호텔 사건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운전병은 언론과 정치권의 공격을 홀로 감내해야 했던 서연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운전병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후회? 아니,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였어. 그날 나는 쓰레기를 치웠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그녀의 대답은 담백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박지훈과 그 친구들이 주었던 모욕과 멸시가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서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먼저 간 전우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경례를 올렸다. 앞으로도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낡은 군복과 흙 묻은 군화, 그리고 가슴속에 품은 뜨거운 조국애가 그 어떤 명품 드레스나 보석보다 더 값진 보물이었으니까. 서연의 차량은 어둠을 뚫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참된 군인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의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박지훈이 나타난다 해도 이서연과 같은 청소부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자 그녀가 군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였다. 밤은 깊었지만 다가올 새벽을 기다리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